실거주를 더더욱 강조하는 그런 정책들이 지금 나올 것 같습니다. 이제 실거주를 안 하면 투기꾼이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다주택자는 투기꾼. 그래서 다주택 하지 마라. 다주택 하면은 이제 세금 중과라는 건 뭐냐면은 이제 벌금을 매긴다고 보면 됩니다. 세금을 징벌적 세금이라고 부르죠. 너는 잘못했기 때문에 넌 징벌을 맞아야 돼. 넌 다주택을 한 건 잘못된 거니까 징벌을 맞아라. 라고 해서 다주택자들한테 증세를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 다주택자가 있어야지 전 월세를 공급하는데 뭐 그건 모르겠고 다주택은 나쁜 거기 때문에 증세를 얻어맞았던 게 고작 이제 한 4, 5년 전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주택자분들이 많이 좀 무너졌죠. 무너지고 뭐 파산하고 뭐 어떤 분들은 이제 급매로 다 정리하고 그래도 이제 남아있는 분들은 보통 이제 비아파트나 뭐 이제 뭐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이런 것들 막 팔리지도 않는 것들 나도 내놨는데 안 사는데 어떡합니까? 뭐 이런 그 물건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나마 이제 종부세를 조금 깎아줘가지고 예전 같았으면은 뭐 몇 천만 원씩 내는 거를 그래도 한 1,000만 원 이하로 막아줬는데 또 이제 복구할 것 같고 근데 이제 다주택자 가지고는 이제 해결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1주택자 중에 혹시 실거주를 안 하는 애가 있어? 야, 이거는 투기지 라고 해가지고 앞으로는 1주택자도 거주를 안 하면 투기꾼 취급. 그러니까 한마디로 중과를 할 수 있다. 중과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주택자들 맞을 때는 그래 다주택은 좀 나쁜 놈들이니까 그래 좀 맞아라 라고 하셨던 분들도 이제는 나는 그냥 그 서울에 집이 하나 있긴 한데 직장이 좀 이렇게 지방으로 발령 나가지고 직장에 가셨던 분들도 있을 거고 반대로 직장이 서울에 있긴 하지만 뭐 지방에 집이 있는 분들도 있을 거고 뭐 수도권에 집을 하나 사놓긴 했는데 지금 당장은 뭐 결혼 뭐 계획이 없어가지고 서울에 뭐 원룸에 살고 있는 분들도 있을 텐데 거주를 안 하면 투기꾼이다.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세금을 중과할 확률이 높아 보이죠? 지금 높아 보입니다. 그러면은 실거주 안 하면 이제 나쁜 놈이 되는데 실거주 안 하면 나쁜 놈이라는 건 이제 어떤 의미냐? 그러니까 세금으로 중과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금 내라. 내다가 필요 없으면 팔게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죠? 이제 출퇴근이 멀더라도 내가 이 재산을 지키고 싶다면은 어떻게든 실거주를 하러 들어가겠죠. 그럼 이제 보통 그런 집들은 시장에서 그래도 조금 괜찮은 축에 속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겠죠. 그러면은 그 물건들에서 전세 줬던 집이 이제 실거주로 바뀌고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 수도권에 있는 25평 아파트 하나가 실거주로 이제 주인이 들어오면서 전세가 사라지고 서울에 있는 빌라 뭐 월세 같은 게 하나가 튀어나오겠죠. 그러니까 이게 등가 교환이 되지 않습니다. 누가 전세로 살다가 그 실거주로 들어오면은 전셋집이 하나 남는 거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아닌가요? 라고 말하시는 분들은 부동산 투자에 대한 경험이 조금 약하신 분들이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기본적으로 전세를 끼고 내가 무언가 집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내가 지금 거주지가 그 집보다 훨씬 안 좋을 확률이 높잖아요. 안 그러겠습니까? 내가 뭐 빌라를 한 채 가지고 있는데 강남에 전세 살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좋은 집을 내가 전세를 주고 있고 안 좋은 집에서 월세를 살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갭 투자를 한 거잖아요. 근데 야 너 들어가. 알겠습니다. 저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안 좋은 집 하나에서 월세가 나올 것이다. 아니요. 그거 못 들어가고 팔 것 같은데요. 팔 수도 있죠. 어떤 분들은 이제 팔 확률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파는 거는 누가 가져갑니까? 지금 같은 대출 규제 시절에서 누가 가져갑니까? 돈 많은, 이제 현금이 많은 실거주자가 그걸 사겠죠. 그래서 이제 뭐 본인이 현금이 되게 많은 실거주자라면은 이번이 많지는 않겠지만 뭐 일부 뭐 금매나 뭐 이런 것들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럼 이제 그런 거 잘 노리시면 되는데, 저는 제가 가진 돈 대비해서 지금 거주해야 되는 동네가 뭐 아이 때문에 뭐 회사 때문에 너무 이렇게 낮출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전세나 월세를 살고 있지 이 돈으로 집을 사긴 좀 어려워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우리 동네에서 전세가 막 더 사라지는 거야. 이제 더 없어집니다. 옆에 있는 월세집도 더 없어지고 내가 가고 싶지 않은 빌라의 월세가 하나가 더 나온다든지 아니면 뭐 오피스텔에 뭐 반전세 같은 게 나온다든지 아니 내가 살고 싶은 데는 아파트인데 왜 아파트에는 이렇게 전세가 없고 월세가 없지? 근데 내가 가기 싫은 빌라랑 오피스텔에는 왜 이렇게 전세랑 월세가 많지? 뭐 이런 느낌을 받게 되실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쉽지 않거든요. 내가 이제 전월세를 살다가 그 전월세를 더 낮춰가지고
더 멀리, 더 좁게, 더 안 좋은 그런 집으로 간다는 게 이게 진짜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 갈 바에는 제가 어떻게든 대출을 받든 생활비를 조금 줄이든 집을 포기 못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겠죠. 왜냐면은 이거는 이제 미혼인 남자, 미혼인 여자분들은 잘 이해를 못하지만 세상은 미혼 남녀가 돌리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 특히 이제 부동산 시장 거기에서 아파트는 철저하게 가족 수요가 시장에 이제 대세적이고요. 그리고 그 대세적인 수요는 당연히 자녀 교육 그리고 자녀가 뭐 학군지 뭐 대치동이 아니더라도 우리 가족 좀 안전하고 좀 살기 좋고 뭐 주차 잘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원하는 그러니까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에 기대서 아파트를 가는 거기 때문에 그 동네들 뭔가 조금 살기 좋은 동네들은 전월세가 더 구하기 힘들어질 것이다. 그러면 이게 누구를 위한 것인가? 라는 것도 한번 생각은 해보셔야 되는데 보통 이런 방향으로 갈 때 피해를 입는 분들이 이 정책을 지지합니다. 그리고 이 정책으로 어찌 보면 자산이 더 늘어나는 사람들이 이 정책을 반대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되게 부동산 정책이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지지하는 사람과 이득 보는 사람이 반대해요. 반대여가지고 오히려 뭐 지금 서울에 괜찮은 집을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게 자산이 올라간단 말이지. 근데 세금이 늘어나서 싫어. 근데 반대로 이 정책을 지지하는 분들은 내 전월세가 올라갑니다. 그렇지만 지지를 하고 싶어. 이게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어려운 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분들이 또 이런 거를 지지하기 때문에 아마 또 정치적인 어떤 고려들을 안 할 수 없었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분들은 뭐 이제 이런 거겠죠. 요즘에 이제 아이를 키울 때 특히 맞벌이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이제 친정에서 그 친정의 뭐 엄마나 아니면 뭐 부모님이 둘 다 우리 집 인근으로 와가지고 이제 거주를 하면서 그 소위 말하는 이제 전월세로 사시면서 본인 집은 또 전월세 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 동네에서 같이 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애랑 그 사위는 아무래도 뭐 돈이 적으니까 뭐 예를 들어 조금 좀 싼 동네에서 있는 거죠. 근데 엄마 아빠가 또 이제 우리 딸 고생 많이 한다고 옆으로 이사 와가지고 그렇게 같이 사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다 이제 실거주하러 돌아가야 됩니다.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면 이제 만약에 지금 뭐 얘기 나오는 것처럼 실거주 안 하면 보유세를 높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실거주를 안 하면은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깎겠다. 이러면 이게 금액이 상당히 크거든요. 차라리 그냥 뭐 베이비시터를 쓰는 게 쌀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런 구조로 가게 되면은 이제 실거주를 하러 갈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은 도대체 어떻게 될까? 지금 뭐 전세도 부족하고 월세도 많이 막 올라가고 있는 동네들이 많은데 이런 분위기에다가 약간 찬물을 끼얹는 게 아니라 그냥 기름을 붓는 거죠. 기름을 붓는 건데 이게 이럴 수도 있습니다. 뭐냐면 일종의 조금 그 소위 말하는 멘트를 친 거죠. 진짜 이렇게 안 할 수도 있는데 할 것처럼 하는. 그러니까 이게 뭐 한국은행 총재나 이런 분들 보면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멘트로 약간 조금 강성인 거를 한번 한다거나 아니면 멘트로 이제 비둘기파 매파를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뭐를 행동을 안 해도 이런 걸로 사람들은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지금도 이제 다주택자 뭐 중과를 이제 복구한다고 하니 바로 지금 급매물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건 아닌데 이게 지금 구조상 매물이 뭐 많이 나올 수가 없어요. 지금 뭐 토지에다가 뭐 다 막혀 있어가지고 막상 팔으라고 해도 팔 수가 없어. 팔고 싶어도 팔리지가 않는 구조여서 제가 지금 팔지 한 달 뒤에 팔지 두 달 뒤에 팔지 고민입니다라고 하셨던 분들 그런 분들이 지금 뭐 조금 급매로 내놓는 정도지 저는 내년에 팔려고 했는데 이런 상황이면 지금 팔아야겠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토지에다가 실거주자만 살 수 있는데 임차인인데 어떻게 팔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거 좀 한 달 뒤에 팔까 지금 팔까 고민했던 분들 그냥 지금 빨리 팔자라고 하는 급매들이 뭐 나오죠. 근데 뭐 그게 뭐 몇 억씩 깎아서 나오는 건 아니고 2, 3% 뭐 많이 깎아주면 뭐 한 4, 5% 정도 깎아주는 선에서 그 정도에서 급매들도 나오는데 뭐 그거를 지금 잡을 수 있는 분들 그러니까 지금 이미 현장을 막 돌아다니면서 막 중개사들하고 이미 안면 다 터놓고 쭉 했던 분들은 살 수도 있는데 그 물건들도 사실 또 세입자랑 또 협의도 해야 되는 것도 있고 막 되게 복잡해요. 그래서 급매를 노리는 분들은 잘 살아. 지금 아니면 급매는 쉽지 않아질 겁니다. 쉽지 않아질 거예요. 왜냐면 이제 5월 9일이 지나면은 우린 이걸 이미 다 해봤습니다.
이미 이 대책, 이 정책이 어떤 효과가 일어나는지는 과거에 다 해봤습니다. 이미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 양도세 중과를 했던 거를 잠깐 완화했다가 다시 원상복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미 과거에 모든 선례는 있죠. 매물이 극도로 잠기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이제 점상이라는 것처럼 거래량이 급감하는데 한 번 나오면 신고가를 막 찍습니다. 거래량은 거의 없어. 팍 줄어드는데 하나 찍히면 전부 다 무조건 신고가가 막 팍팍 찍힙니다. 그래서 갑자기 급등을 하기 시작하는 동네들이 늘어납니다. 왜 그러냐면 매도자 입장에서는 어차피 세금 때려 맞거든요. 어차피 때려 맞기 때문에 이왕 맞는 거 나 혼자 죽을 수 없어. 같이 죽자라고 해서 매수자 너도 세금을 분담해라. 안 그러면 나 안 판다. 근데 이게 공급이 엄청 많거나 뭐 시장에 막 전월세가 남아 돌고 하면은 막 이제 가격을 깎아서라도 팔 텐데 지금은 또 그런 분위기가 아니니까 좋아. 그럼 내가 한번 나 버텨볼게. 근데 돈 많이 주면 뭐 비싸게 팔고 뭐 이런 마음으로 갈 확률이 높죠. 그러다 보니까 또 정부에서 그래? 그러면 내가 못 버틸 만큼 한번 세금을 때려보겠다 라고 또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모르겠어. 갑자기 정말 이거는 정말 급발진인데 한 일주일 전만 해도 세금은 최후의 수단이다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지금 그래 나는 다주택자와의 전쟁을 선포한다. 약간 이런 식의 멘트까지 나왔기 때문에 많이 하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은 이제 선거 전에 조금 매물을 좀 출회시켜 가지고 지금 또 이제 집값이 막 올라가고 있거든요. 최근에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좀 일부라도 좀 잠재우기 위한 일종의 좀 멘트 플레이를 하는 거일 수도 있겠죠. 어쨌든 방향은 또 글로 가는 것 같긴 합니다. 저는 지금 폭락을 기다립니다. 폭락 오면은 그때 달달하게 사고 싶어요. 뭐 이런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렇게 하고 싶으면 해도 됩니다. 해도 되는데 보통은 그게 잘 안 돼. 야, 너 화장실로 따라와. 이게 되거든요. 보통은. 화장실 가면은 보통 이제 맞은 거보다 더 때립니다. 얘네들이 또 화가 나면요 못 참아.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 내리갈굼 같은 거 있죠. 군대 가보신 분들은 옛날 군대들은 다 아실 텐데 과거에는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 이제 당직 사관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한번 집합 걸어가지고 병장들만 딱 갈구잖아요. 그럼 병장들은 이제 상병 부르고 그럼 이제 보통 이병은 새벽 한 4시쯤 잡니다. 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 내리갈굼이라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거를 좋아하시면 안 되는데 근데 또 모르겠어요. 꽤 많은 분들이 이런 걸 또 좋아하세요. 왜냐면은 내가 싫어하던 병장이 지금 혼나니까 기분 좋거든. 근데 저 병장이 조만간 집합을 걸 거라는 거는 모두가 압니다. 왜? 지난달에도 한번 걸었거든. 지난달에 이미 걸어가지고 다들 한번 고생했는데 이번에 당직사관님이 또 오신 거야. 그래가지고 그분이 또 이제 병장만 불러가지고 엄청 내리갈굼을 하다가 이제 병장들도 이제 제대하니까 상병들도 부른 거예요. 야, 너네는 1주택자인데 실거주를 안 해? 야, 너네도 와봐. 해서 얘네도 이제 메타작을 맞으면은 야, 일병 나와. 일병들도 이제 고생하면은 야, 2등병들 집합. 이런 거죠. 어쩔 수 없다. 그러면 1주택자 실거주자면 괜찮을까요? 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우선 지금 대통령이 말씀하신 건 뭐냐? 1주택자인데 실거주를 안 한다? 그러면 투기다. 라고 이제 명확하게 그 멘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거주를 안 하는 1주택자는 투기다. 그러니까 투기 이콜 중과. 우리나라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투기는 징벌을 해야 되는 대상이기 때문에 중과로 갈 거예요. 뭘 할지 모르겠지만 중과로 갑니다. 그게 보유세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양도세를 중과를 해가지고 돈을 못 벌게 하든 뭘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방향으로 갈 것이다. 근데 이제 여기서 어느 정도까지 갈 거냐. 여기서 이제 누진세로 갈 겁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이 크면 뭐 더 세금을 많이 내라. 양도소득이 작으면 좀 덜 낸다. 뭐 보유세도 지금 뭐 돌아다니는 찌라시나 뭐 이런 것들 보면은 이 금액 이하까지는 내가 뭐 중과 안 한다. 그렇지만 이 금액 넘어가면 뭐 중과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할 확률이 높아배죠? 높아뵙니다. 그러면은 그 구간으로 이제 옛날에 15억 초과 대출 금지처럼 모든 집이 14억 9,900으로 다 붙잖아요. 그리고 이제 15억 넘어가는 애들은 15억으로 막 붙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누진세의 역설인데 특정 구간으로 이렇게 끊어버리면요. 그러면 거기로 막 붙어버립니다. 그러면 이게 이번에도 아마 그렇게 되겠죠. 예를 들어 뭐 20억 이상부터는 보유세를 엄청 내라 하면은 10억 중반인 애들이 다 19억 9천으로 막 붙을 겁니다. 막 붙겠죠. 20억 넘는 애들은 20억으로 조금 붙을 것이고 뭐 이러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아마 구간별 증세 뭐 이런 식으로 할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그나마 실거주를
하라고 하니 이제 다들 실거주를 안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왜냐면 이제 세입자가 한번 맞춰지면은 2+2까지 있기 때문에 이제는 한번 맞추는 순간 4년을 살아야 되는데 이 4년 사는 것도 현재는 4년인데 앞으로 더 늘어날 수도 있잖아. 전 월세가 막 난리 나고 하면은 뭐 갱신권을 한 번 더 줄 수도 있고 뭐 3+3으로 갈 수도 있고 뭐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떡하냐. 거기서 빨리 실거주하러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겠죠. 그러면 진짜 전세나 월세 이런 게 막 갑자기 폭등할 수 있거든요. 옛날에 그 여러분들 기억을 벌써 다 까먹으셨겠지만 임대차 3법이 2020년 8월에 통과가 됐는데 그게 이제 3월 초 뭐 2월 말 3월 초부터 현 여당이죠. 현 여당이 임대차 3법 해야 된다. 임대차 3법 해야 됩니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4월에 대승을 거뒀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국회에 다수당 수준이 아니라 180석 가까이 막 해가지고 이제 법을 통과할 수 있는 수준의 의석수를 확보합니다. 그리고 나서 4월에 당선되고 6월에 법 뚝뚝뚝뚝뚝 만들어가지고 바로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적용이 이제 8월부터인가 됐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대응을 할 시간이 없었죠. 그리고 이제 소급 적용을 다 해버려가지고 기존 세입자도 2년을 더 살게 해준 거야. 실거주를 안 한다면 플러스 2년을 더 살아도 된다. 라고 하니까 약간 전세를 좀 싸게 줬던 분들도 있거든요. 왜냐면 이제 전세가 2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맞추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살아왔기 때문에 뭐 전세금 좀 올리면 뭐 그냥 귀찮다 그냥 뭐 세대 나 옛날에 뭐 이렇게 내 옛날 신혼 때 생각도 나고 하니까 그냥 시세보다 한 3천 싸게 그냥 살아요. 뭐 이렇게 약간 정으로 가는 게 있었어요. 옛날에는. 여러분들도 기억나죠? 옛날에는 그 뭐 도배 이런 것도 그냥 해줬어 그냥. 이 집주인들이. 왜냐면 또 2년 지나면 또 새로 바꾸면서 그때 뭐 올려봤지 뭐 이런 마음도 있었고. 근데 이제 갑자기 거기서 이제 소급 적용으로 이제 플러스 2 쿠폰을 주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전쟁이 일어납니다. 세입자와 임대인의 전쟁. 그래서 그때 그 임대인들이 뭘 했냐면 아니 내가 그동안 싸게 좀 빌려줬으니까 이번에 좀 올립시다 했더니 무슨 소리세요? 하면서 이제 임차인들이 갑자기 이제 확 돌변해. 아니 지금까지 싸게 산 건 싸게 산 거고 저는 여기서 5%밖에 못 올려주니까 나라가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전 여기서 계약갱신청권을 쓸 겁니다 해서 거의 시세보다 엄청 싸게 한 6년 이상 빌려줬던 분들도 꽤 많았습니다. 그때는 또 이제 묵시적 갱신 같은 것도 잘 모르고 하다 보니까 계약갱신 청구권을 써야 되는데 안 쓰고 묵시적 갱신이 된 케이스도 있고 그럼 실제로 막 8년 살고 나오고 막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임대인들이 안 거죠. 와 이거 세입자를 한번 맞추면은 너무 힘들구나. 너무 힘들어지는구나라는 걸 많이 겪으셔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제 하나하나씩 정리합니다. 애들도 주고 뭐 아니면 뭐 팔고 뭐 다 했어요. 다 했어 이미.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세 채가 있어. 그럼 세 채 중에 한 채를 어떻게든 정리해서 그걸로 뭐 보유세, 종부세 내가면서 버티고 또 세입자 나가면 그것도 팔고 안 되면 뭐 증여하고 뭐 다 했어 이미. 이거 다 했습니다 이거. 그래가지고 이제 1주택이 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1주택 굳이 뭐 내가 여기 살아야 돼? 라고 하면서 그거 하나 또 이제 전세 주고 딴 데 가셔가지고 애들 뭐 육아하는 거 좀 봐준다거나 아니면 뭐 이제 뭐 지방으로 내려가셔가지고 뭐 소일거리 하시면서 뭐 월세 받거나 하시는 분들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여기다가 만약에 이제 비거주자는 투기이기 때문에 뭐 아마 보유세를 올릴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양도세 쪽에서 이제 중과를 만약에 하게 되면은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건드릴 것 같은데 이쪽으로 가면은 이분들이 이제 확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 이거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구나. 안 되겠구나라고 하면서 다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참 걱정인데 여기서 만약에 대출 규제가 추가로 나온다면요 반대로 저는 그럴 확률도 꽤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대출을 막았는데도 삽니다. 사람들이 지금 대출을 막았는데도 사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주택은 결국에 도미노거든요. 도미노처럼 이게 들불처럼 이렇게 번져나갑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노원이 비싸졌다는 얘기 들으신 분들 많죠. 노원이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럼 노원에 집을 가지고 있는 분이 팔았을 거잖아요. 그러면 노원에 집을 가지고 있는 분은 왜 팔았을까요? 왜 팔았을까? 그걸로 다른 데 살려고. 다른 데 살려고 지금 집을 팔지. 나는 무주택자에 베팅한다. 난 이거 싹 다 팔아가지고 저는 코스피 200 뭐 레버리지 삽니다. 라는 분은 저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어딘가를 팔았다는 거는 있는 돈에 대출 받아서 다음 거를 살려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노원이 올라간다는 거는 역설적으로 노원보다 조금 더 비싼 동네들이 또 이제 간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또 갈아타면 그 동네에도 누군가는 팔았겠죠. 뭐 예를 들어 뭐 동대문이든 어디서든 또 팔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물건을 판 분은 또 다른 데 갑니다. 또 뭐 마포를 가든 뭐 성동을 가든 또 막 가거든요. 막 동작에서 팔면은 또 그거 가지고 뭐 딴 데도 가고 막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어디선가 거래가 발생하기 시작하면은 이게 다음 더 비싼 상위 급지로 이렇게 전이가 되거든요. 근데 이 전이가 되는 그거를 막는 방법이 뭐냐? 이거는 대출 규제 말고는 없습니다. 왜냐면 지금 이걸 팔아가지고 내가 뭐 15억짜리를 사러 가야지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대출 규제가 딱 터지면은 그걸 못 사거든요. 왜냐면 그거를 파는 분도 야, 안 사? 아, 그럼 나도 싸게는 안 팔 거야. 라고 하면서 그냥 시장의 거래가 중단되는 거죠. 중단되는 거지 대출 규제를 한다고 해서 집값이 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아직 15억 이하는 6억이나 대출을 해줍니다. 그 말은 뭐다? 여기는 조금 더 조일 수 있는 여력이 있죠. 특히 지금 뭐 가계부채가 많다 이런 얘기들 많이 했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국가부채, 그러니까 정부 부채가 이제 많이 늘어납니다. 그러면은 이 정부 부채가 늘어나면은 가계부채를 상대적으로 좀 줄여야 되겠죠. 그런 생각도 할 겁니다. 왜냐면 돈의 양도 뭐 한계가 있는 거니까. 그러면은 이제 신규 대출을 조금 더 줄이면서 일종의 이제 거래 중단 시장을 또 만들고, 근데 또 여기서 이제 뭐 보유세든 뭐 이런 걸 약간 좀 증세로 가면은 시장을 또 약간이지만 한번 눌러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렇게 되면은 추가 규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추가 규제. 그러면 대출 쪽에서 규제가 나온다면 이제 집을 또 못 사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이거를 뭐 안 해본 게 아닙니다. 이거 5년 전, 6년 전에 다 했잖아요. 내가 조금 돈 모아가지고 집 살려고 하면 대출 규제. 또 한 1년 모아가지고 집 살려고 하면 대출 규제. 그래, 그래도 이번엔 살 수 있어. 해서 엄마한테 빌려서 집 살려고 했더니 15억 초과 대출 규제. 해가지고 아예 대출을 안 나오게 했잖아요. 그랬는데도 집을 샀거든요. 어떻게 막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가요. 왜냐면 또 이 사람들이 한번 집을 사겠다고 마음 먹었는데 못 샀어요. 근데 이게 오르잖아요. 더 사고 싶어져. 더 사고 싶어져가지고 또 그거를 어떻게든 막 돈을 막 구해오거든요. 그럴 확률이 좀 있어 보여요. 무주택자는 지금 웃지만 끝에는 절대 못 웃을 것 같아요. 무주택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집값 하락에 베팅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집값이 하락하면 무주택자들이 웃을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집값이 횡보하거나 상승하면은 무주택자분들은 힘들어지거든요, 이게. 특히 이제 집값 상승 시기에는 대출 규제가 같이 동반되기 때문에 집값은 오르는데 집을 살 수가 없으니까 더 힘들어져요. 더 힘들어지는데 그 상황에서 이제 공급이 없잖아요. 공급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전월세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주택자분들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집값이 올라갔는데 전월세가 오르는 거예요. 집값이 안 올랐어. 근데 전월세만 오르면 그래, 뭐 집값이 뭐 오르지 않았으니까 빨리 돈 모아서 이번 만기 때 사야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근데 집값이 올라가는데 전월세는 안 올라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 그러면 뭐 이거는 뭐 버블이니까 좀 빠지겠지. 난 어차피 전월세는 똑같으니까. 그러면 이것도 할만한 거예요. 속상은 하지만. 근데 가장 속상한 게 뭐다? 전월세도 올라가는데 매매가도 올라가는 겁니다. 그럼 나보고 어쩌라고가 되는 거예요. 나 어떡하라는 거야 도대체. 그래서 그런 상황이 오면요, 그 분노가 이 정권 표심 막 이런 걸로 막 가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도 보면요, 모든 정권은요 전월세 안정을 기본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월세를 올린다는 게 엄청 부담이 돼요. 정부 입장에서 당연히 부담되지 않겠습니까? 왜냐면 매매야, 안 사면 전월세 가면 되지만 전월세 사는 사람들은 전월세가 올라가면 동네가 바뀐단 말이에요. 애 학원을 끊어야 됩니다. 차를 바꾸려고 했는데 차를 못 바꾸거든요. 그게 상당한 분노가 돼요. 우리나라뿐만 아닙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은 전월세 쪽에서, 그러니까 뭐 월세 임대료가 상승한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한 부담을 느끼죠. 그럼 어떻게 되죠? 이번에도 만약에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뭔가를 할 거예요. 전월세 안정화 대책 같은 걸 뭐 쓰겠죠. 어떻게든. 또 지금 같은 분위기라면 뭐 극단적인 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극단적인 거.